지미 호파는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190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조운동을 벌이며 자신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듬은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행동력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미는 1957년부터 1971년까지 14년간 국제트럭 운전자 연대인 IBT의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IBT에 가입하는 이가 날이 갈수록 불어나면서 어느덧 230만 명이 넘어섰고 지미는 정계는 물론 뒷세계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75년 7월 30일 미시간주에 있는 블룸필드 타운십에서 돌연 자취를 감춥니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고 당시 그의 실종은 언론에서 대서특필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1913년 2월 14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지미 호파는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4살부터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 뛰어듭니다. 지미는 일을 하면서 표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노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행동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지미를 많은 노동자들이 지지했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를 회사에서는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지미는 본격적인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트럭 운전자 노조에 가입합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트럭 노조원들을 모아 통합했고 1933년까지 7만 5천 명이던 회원이 그의 활동으로 1951년에는 1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IBT로 거듭납니다. IBT는 미국에서 영향력 강한 노조로 성장했고 그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인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마피아들이 눈독을 들인 겁니다. 덩치가 커지면 여러 마찰이 일어나고 당시 그런 마찰을 잠재우기 위해선 돈이나 권력도 중요했지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눈앞의 장애물을 치워줄 힘이었습니다. 마피아는 IBT의 자금에 끌렸고 IBT는 마피아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였던 그들. IBT의 규모가 커질수록 마피아의 규모 역시 커져갔습니다. 지미는 1957년에 드디어 IBT의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정계 인물들과의 사이도 가까웠고 IBT 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던 지미. 하지만 굳건할 것 같던 그의 공든 답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1967년 공금 이용 및 뇌물수수, 사기 혐의가 적발되면서 지미는 13년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정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를 견제하던 사람들에게 덜미가 잡힌 거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12월 23일 그가 소감된 지 4년째 되는 날 지미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에게 로비를 합니다. 리처드는 그를 석방시켜주는 대신 1980년까지 모든 노동조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그렇게 지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석방되자 한동안 조용히 지내나 싶었으나 어느 순간 리처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IBT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지인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지미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IBT는 프랭크 피츠시몬스가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그의 석방은 프랭크를 비롯한 그의 뒤를 봐주는 간부들에게도 살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IBT에 개입돼 있던 마피아 역시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참견하던 지미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특히 소감 생활 당시 지미와 마찰이 있었던 마피아의 일원 앤서니 프레벤자노는 지미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미가 앤서니에게 IBT 복귀를 위해 자신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앤서니는 이를 거절했지만 지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 7월 30일 지미의 달력에는 TG, 오후 2시, 레드폭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그는 아내에게 앤서니와 그의 동료 앤서니 지아칼로네를 만나기로 했다며 집을 나섭니다. 오후 2시 15분 무렵
지미의 아내는 약속 장소에 그들이 나타나지 않아 화를 내는 지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미는 조금만 더 기다리다 돌아갈 것이라 말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렇게 지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다음날 오전 7시에 지미의 아내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알렸고 그의 아들은 레드폭스에서 지미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곧바로 FBI가 수사에 참여하며 지미를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FBI는 지미와 약속을 잡았던 앤서니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있었고 그런 약속을 잡은 적도 없다 발뺌합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사실로 드러났고 FBI는 수사를 이어나가던 도중 레드폭스에서 지미가 머큐리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떠나는 걸 봤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습니다. FBI는 지미의 양아들인 오브라이언이 머큐리를 몰고 다닌 것을 알아냈고 그의 차량을 조사합니다. 뒷좌석에서 혈흔이 발견돼 FBI가 이를 추궁하자 그는 생선 배달을 했을 때 묻은 것 같다고 둘러댑니다. 당시에는 DNA 검사가 없었기에 FBI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7년 뒤에는 사망 처리됩니다. 세월은 흘러 DNA 수사 기법이 나온 시기 FBI는 오브라이언의 차에서 발견된 혈흔을 조사했고 그가 주장했던 생선피가 아닌 지미의 혈흔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지속적으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주장했고 언제 묻었을지 모르는 희미한 혈흔만으론 그를 지속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결국 그는 무죄 방면됩니다. 2004년에 작가 찰스 브란트는 지미의 오랜 친구이자 전문 처리꾼 프랭크 슈런이 그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책을 출판합니다. 2013년에 실제로 프랭크 슈런은 사건 당일 자신이 지미를 근처 주택가로 유인했고 미리 준비해둔 주택 내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했습니다. FBI는 당시 주택 내부에 남아있던 얼룩을 DNA 분석했으나 지미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결국 그는 무혐의 처분됩니다. 2019년에 이 내용을 담은 영화 아이리시맨이 개봉했는데 209분의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지미의 실종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추측과 증언이 나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이루지 못한 상태로 아직까지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